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네.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현금이 원래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3억 원. 왜? LTV 80% 내에서 DSR 범위 내로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갭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 활용 능력의 지식이 입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하나의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같은 연봉, 같은 소득을 가지고 경기도 C급지로 가는 반면 누구는 바로 서울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다. 풀백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결국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내 연봉 대비 다 이제 소득과 연동되니까 네. 내 연봉이 지금 얼마면 대출이 지금은 얼마 나오는 거야. 네. 이걸 알아야 또 집을 사러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금액대도 정하고. 네. 연봉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다른 대출, 다른 부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연봉의 한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방과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 한 6천만 원인 차주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3억 6,400 정도, 원리금 상환 30년 한 4%대 네. 썼을 때요. 그리고 2단계 이제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8,3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예, 네.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3억 5,200. 네, 이렇게 되면 사실 2천 정도의 차이인 거죠. 사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수준에서 스트레스 DSR 단계를 봤을 때고 네. 말씀드린 대로 4, 5월에 몇 프로의 가산금리가 붙을지는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봉 1억이다라고 하면 6배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한 6억 700 정도 나올 네. 수가 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한 6억 4천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6억이 안 나오고 5억 8,700 정도. 네,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체감도 더 많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더하는 폭이 지금 더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차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4%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1.2가 붙으면 네. 5.2의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출 한도를 측정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 3.5에서 내가 여기서 2%를 하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금융당국도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하한 금리를 1.5보다는 훨씬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 5월이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신고가를 찍고 있는 곳이 거의 강남 3구와 용산 주변으로 해서 이제 노른자 주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다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신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는 격차를 둬서 대출 규제는 할 거야라고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네. 지방 대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4, 5월 가면 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한번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7월 돼가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네. 사실 지금 받는 거나 그때 받는 거나 뭐 DSR로 총량으로 따지면 비슷할 거야 정도로 지금 가고는 있었지만 네. 만약에 지금 과열된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네, 있다. 네, 그렇죠. 가산금리를 좀 더 많이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대출이 지금보다 더 나오긴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래나 네. 저래나. 스트레스 DSR을 계속 도입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DSR이 결국에 발목을 많이 잡잖아요. 네. 뭐 물론 DTI 따지는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닌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DSR의 어떤 그 한도에 계속 걸려서 막 내가 돈 한 5천 1억 더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집 사는데 맞아요. 못 사는데 이런 분들 있는데 네. 요거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SR? 말씀드린 대로 1금융권에 너무 갇히거나 주거래 은행에 갇히지 말고 2금융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게 지금 2금융권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게 금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기형이나 이러한 대출도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1금융권 은행이랑 비슷한 금리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시행사 협약은행이라고 하죠. 지금 잔금을 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들어오는 2금융권들이 네. 1금융권과 금리 경쟁에서 결국
지지 않는 그런 곳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빨리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2월, 3월에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 모든 금융권이. 그래서 지금 3월, 4월로 갈수록 이제 대출 받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금융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주거래 은행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금융권도 한번 봐서 한도도 좋고 금리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더 한도와 금리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5천, 1억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는 만기를 좀 길게 설정해 주는 은행으로 간다든지 네. 또는 원리금 상환이나 원금 상환 중에 유리한 구조로 간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부수 거래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몇 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 궁금한 거 갑자기 네. 생겼는데 네. 이 우대 금리를 반영한 금리로 DSR을 다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아니고 처음 딱 그냥 기준가에서 우대 근데 금리 그냥 깎아주는 사실 거? 그게 금융기관마다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다르고 DSR 계산하는 것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라면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가 DSR에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원금을 많이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자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이게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계산을 할 때는 이자가 훨씬 많은 구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SR에서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훨씬 유리한 대출인데 오히려 보험사나 일부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 균등이 DSR에서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예, 그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다르게 해서 네. 그래서 DSR 시대에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 유리해가 아니고 내가 잔금을 치려는 그 금융사가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DSR을 유리하게 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DSR을 계산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아. 네. 그냥 결국에 이게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결국에는 알아보고 뭐 네. 다 따져봐야지 이게 무조건 얼마 나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져요. 아. 네. 그럼 우선 대략 연봉의 한 6배 정도의 이자는 한 4%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 계산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살만한 집이 나오면 그때 한번 네. 제대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집을 산다고 치면은 뭐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무주택자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출 팁 아니면 지금 대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또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네, 맞아요. 이 대출력이라는 게 사실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무주택자가 쓸 수 있는 대출력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출력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입지보다 더 좋은 입지로 입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출, 그것을 저는 이제 대출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실거주 위주로 해서 금리도 낮게 하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한 5, 6억대의 집에 살 거야, 또는 신생아가 있으니까 한 9억 원 미만으로 할 거야라고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DTI 범위 내에서 실거주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거야, 또는 우리는 당분간은 애를 키우지 않는 신혼부부야, 그리고 한 2, 4년 정도는 조금 실거주는 좀 낮추더라도 투자로 해서 좀 사놓고 싶어, 이번에는 서울에 입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도 LTV 70%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순위 주담대를 꼭 생애 최초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주택자 비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네.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현금이 원래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3억 원, 왜? LTV 80% 내에서 DSR 범위 내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 3억 원 정도면 아까 연봉 5천만 원 정도면은 그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받으면 내 자본금이 2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10억 원짜리를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자본금 2억 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한 연봉 5천만 원이니까 한 3억 받아서 5억 원짜리 집 산다라고 생각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제대로 파킹해 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출력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아까 말한
것에서 LTV 70%로 낮춰서 내 자본금은 3억 원이 들고 2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본금 3억으로 해서 한 6, 7억대를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10억 원에 좀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가정 환경마다 다를 거예요. 사실은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무리해서 3억 원 다 내서 10억짜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부부 합산 연봉 한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3억 원 정도 대출 내서 2억 원 자기 자본 넣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억 원 정도면 한 200만 원 정도 네 또는 그 밑으로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많지 않은 네,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돈 모아서 집 살라고 하면 너무 또 이제 오래 기다렸다가 기다려야 또 되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네. 우선은 우리 소득은 높을 때 잡아놓고 대출을 갚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애 최초나 아니면은 전세입자 맞춰놓고 네. 후순위 대출을 받아라. 네, 네, 네. 그러면 요 지금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집을 사고 네. 그다음에 전세를 맞추고 그다음에 전세 맞춘 다음에 이 대출을 받아야 맞아요. 되니까 네. 이게 돈이 좀 꼬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선순위 후순위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이랑 매도자와의 협의 그리고 세입자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를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인 전세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전세낌 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면 전입이 먼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도자에게 잔금을 첫 번째 잔금은 먼저 이제 전세입자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 2일 뒤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말이 쉽지 않은 게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나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뒤에 대출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선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전하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집에 대출 있어? 그러면 그쵸.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앞으로 선대출을 받거나 또는 방금과 네. 같이 후순위 주담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뭐 3월이나 4월에 대출 받으면 좋으신 게 이 세입자 동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외 규정이라고 할까요? 좀 덜하게 보면서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그런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금융권 은행에서 네. 그러한 은행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죠. 이러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빨리 마감됐어요.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반드시 임차 보호 협약서도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서 어그러져서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뭐 전화 정도로 한다든지 또는 확인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각 은행별로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는 은행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미확인 없네요. 그냥 확인 없이 아예 그냥 해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고 2금융권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1금융권에서는 확인 정도는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주인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세입자한테 계약할 때도 네.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긴 한데 네.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해달라. 이거는 합의는 먼저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은 대출 상담사나 또는 부동산 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끌어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 정도,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정도 있죠라고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네.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협약서를 써와라 하는 데도 있고, 각 금융별로 다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요구가 적은 곳으로 가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전세도 남의 돈이고 네. 대출도 또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이제 어떤 팁인 거지 뭐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사실은 갭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전세입자가 나간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될 때 분명히 대비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 수요가 항상 있어서 그 다음 내 세입자를 받쳐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네. 학군지라든지 이런 입지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곳으로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무주택자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 네.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생애 최초인 경우들도 많은데 네. 그럼 생애 최초 혜택은 여전히 뭐 동일한가요? 한번 네.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요. LTV 80%까지 내 소득이 된다면 6억까지 대출 한도는 6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80%에서 8억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6억까지 나오는데 그 6억이 소득 상환 범위 즉 DSR 범위 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가장자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 확실히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까지 풀어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주담대를 받아서 내 자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 이것이 여전히 가성비인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또한 입지 공부 입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입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학군지라든지 내 그다음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무조건 내서 그 집을 사라가 아니고 그러한 입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아타려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돈이 막 항상 5천 막 1억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면 이 그 모자라는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출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막혔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러한 대출들이 은행별로 또 조금 온도차가 있지만 많이 풀렸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사실 2월 27일 날 나온 걸 보면 우리가 DSR을 보지 않는 대출들도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소득 상환 능력, 즉 DSR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로 살고 있는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계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아닌 새롭게 물건지로 가서 이사를 하실 때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나 신용대출이 많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출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는 대출에 대한 방지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1주택자는 이 전세 대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네. 거기다 이제 전세 주고 있는데 네. 뭐 아니면 뭐 거기 뭐 대출이 조금 있는데 네. 뭐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평택에 살고 있어. 네. 근데 난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다가 네. 이제 재계약하려고 딱 봤더니 네. 갑자기 대출 거절. 근데 이제 연장 같은 물건지의 연장 정도는 사실은 DSR을 보지 않기 그 정도 때문에 할 수 괜찮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물건지로 이사를 하는 이사 거죠. 가면. 이사를 해서 이제 옮겨서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본대. 네. 예. 그렇게 돼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세 대출만큼의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또는 반전세의 형태로 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것도 부분을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아봐야 네, 되는 알아보셔야 것도.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이자가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좀 중간에 갈아타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1주택자 분들도 사실은 1주택자가 최대로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3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인해서 연장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질지 아니면 연장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낮춰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중간에 갈아타는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다른 거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내가 물건지를 옮기면서 3개월 이내로 쓰는 것을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하고 네. 그 이후에 갈아타는 것은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DSR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을 못하는 가능성도 크고 이거는 이자가 좀 세지 않아요? 이자가 세다기보다는 그래요? DSR 자체가 통과가 안 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해질까 봐 아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총액을 5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30년, 40년, 50년에 나눠 갚기 때문에 30으로 나누고 40으로 나누는데 네. 1억을 신용대출을 5로 나눠버리는 5년 안에 거죠. 갚는 걸로 간주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SR 비율이 확 올라가서 대출 한도가 다른 거에서 안 나오는 건데 네. 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4로 나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뭐 소득이 2억, 3억 되지 않는 네. 이상.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전세 살다가 네. 나 막 갑자기 목돈 필요한데 전세금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네. 뭐 몇 억 받는 거 네.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전세자금 대출. 네, 네, 네. 요것도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않네. 1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결론은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지 말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갈아타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물건지를 옮기면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DSR 여부 이거를 네. 조금 확인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네,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1주택자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집을 구매할 때 받는 대출은 매매 잔금 대출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집에 살면서 이전 등기 즉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대출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고 대표적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던지 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매매 사업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매매 사업자가 요즘에 종합소득세 비율로 해서 양도세 들어가지 않고 세금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2030들 사이에서 일명 뭐 천띄기, 이천띄기라고 네. 하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주택자 포지션인데 좀 더 나는 매매 사업자로 주택을 늘려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회수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출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대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한번 대출 회수 저도 한번 왔었던 적 있었거든요. 어떤 그 퇴사하고 경우에서? 막 이럴 때 네. 갑자기 퇴사할 때 그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신용대출 말씀하시는 끌고 거죠? 가야지 네. 그랬는데 갑자기 회수가 들어온 거예요. 신용대출은 그렇죠. 회사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래저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게 다른 게 있는데 혹시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좀 봐줬어요. 연장이 그래서 된 거죠. 그래서 연장이 됐는데 네. 한 번 갑자기 회수 들어오면 지금 이거 답 안 나오거든요. 네. 솔직히 몇 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실행하는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이미 우리 부인남님은 신용대출을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도 우량 채무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소득이 확보가 되고 신용 점수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연장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등기나 이런 거 가져와라 맞아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은행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되물어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하면 오히려 뭐 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썼느냐 또는 뭐 분양권 투자했어요 라고 하면 분양권 계약서를 들고 온다든지 네. 또는 방금 같이 등기가 있어서 다른 물건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에서 오히려 말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은 은행원을 설득하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 잘 내는 차주라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고객이니까 그렇죠. 우량 채무자죠. 굳이 이 사람을 내쫓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거죠. 예, 붙잡고 그래서 싶은 거니까. 맞아요. 그 은행원 분도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쵸, 뭐라도 그쵸. 좀 달라고 하더라고. 심사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연장권에서는 이미 우량 채무자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대출 방어력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도 예외 규정을 통해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책에 담아놨고요. 네.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처분 조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활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기른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입지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대출을 잘못 사용해서 입지에 갇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신생아가 있고 그래서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인 거예요. 네. 근데 자본금이 한 5, 6억이 돼요. 근데 대출을 싫어해. 그래서 한 대출 한 1억 정도만 내서 한 6억, 7억 정도의 집만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5, 6억을 가지고 뭐 11억 또는 12억짜리의 더 좋은 입지의 상품을 살 수가 있는데 대출을 활용하기 맞아요. 싫어서 또는 네.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 활용 능력의 지식이 입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여기 빠숑님이 사실은 추천사를 써줬는데
하나의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같은 연봉, 같은 소득을 가지고 경기도 C급지로 가는 반면 누구는 바로 서울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력을 잘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자산의 격차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내 집 마련을 잘해야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한데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적당한 이자만 내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은행 대출이니까요. 그 은행 대출의 지혜로운 활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전문가 풀팽님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 분위기부터 이제 뭐 이자는 얼마 받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면 또 그 안에서 또 내 능력에 맞춰서 네.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 네. 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책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대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을 또 해주시니까 네, 맞아요. 상담 연락하셔가지고 네. 예, 뭐 0.1%라도 그럼요. 낮게 받으면 네. 뭐 어차피 살 건데 네, 또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제 한번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팽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